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수억 명의 사람들이 아무 생각 없이 스마트폰을 켜고 AI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거 대신 써줘. 보고서 좀 정리해줘. 코드 에러 어디야? 마치 공기처럼 너무 당연하게 쓰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정말 이게 공짜일까요? 개발비만 수백조 원, 전력 소모는 중소국가 하나의 연간 소비량,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기업들이 가장 비싼 인프라를 쏟아부은 기술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거의 무료로 아무 제약 없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본주의 역사에서 이런 일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누군가 공짜로 무언가를 준다면 그 순간 상품은 항상 따로 존재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질문해 보겠습니다. 이 거대한 AI 생태계에서 도대체 누가 돈을 내고 있을까요? 그리고 아직 청구되지 않았을 뿐, 이미 발행된 청구서는 누구 앞으로 와 있을까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우리가 매일 쓰는 AI 뒤에 숨겨진 보이지 않는 비용, 그리고 이 기술이 만들어내고 있는 AI 버블의 실체를 차분하게 그리고 냉정하게 하나씩 해부해 보겠습니다. 지금은 편리함의 시대가 아니라 청구서가 쌓이는 시대일지도 모르니까요. 2025년 한 해 동안 오픈 AI,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같은 거대 기술 기업들이 AI 개발에 쏟아붓는 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무려 2천억 달러입니다.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약 285조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금액이죠. 이게 어느 정도 규모냐면 우리나라 정부가 1년 동안 쓰는 예산의 절반이 훌쩍 넘는 수준입니다. 그런데 이 돈이 단순히 소프트웨어 개발비로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엔비디아에서 만드는 최신 H100 칩 하나 가격이 우리 돈으로 수천만 원인데 이걸 몇십 개도 아니고 수만 개씩 구매해서 데이터 센터를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막대한 자금이 투입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익은 좀처럼 따라오지 않고 있죠.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오픈 AI는 2029년까지 누적 손실액만 수십조 원에 이를 수 있다고 전망합니다. 사용자가 이미지 하나 더 만들어줘라는 버튼을 누르는 순간 화면 뒤에서는 엄청난 서버 연상과 전력 소모가 발생합니다. 이 비용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점은 이미 업계에서는 잘 알려진 사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서비스는 사실상 무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동네 가게였다면 과연 버틸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런 구조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샘 올트먼이나 순다르 피차이 같은 빅테크 CEO들이 전혀 걱정하는 기색을 보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손실을 줄이자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투자를, 더 빠른 확장을 주문하고 있죠. 이들은 도대체 무엇을 보고 있는 걸까요? 심지어 최근에는 오픈 AI와 마이크로소프트가 비밀리에 추진 중인 프로젝트까지 등장했습니다. 이른바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인데요. 여기에 투입될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은 최소 1,000억 달러, 많게는 5천억 달러에 달합니다. 단순히 데이터 센터 몇 개를 짓는 수준이 아닙니다. 인류 역사상 한 번도 존재하지 않았던 규모의 AI 두뇌를 구축하는 작업이죠. 그렇다면 의문이 생깁니다. 왜 이렇게까지 말 그대로 미친 듯이 돈을 퍼붓는 걸까요? 나중에 유료 구독료로 회수하겠다는 계산일까요? 아닙니다. 이 싸움의 목표는 수익이 아니라 훨씬 더 큰 판을 노린 게임입니다. 구글 CEO 순다르 피차이는 한 인터뷰에서 닷컴 버블 시절을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당시에는 야후, 라이코스, 알타비스타처럼 수십 개의 검색 엔진이 난립했지만 결국 살아남은 것은 구글 하나였고 그 이후 20년 동안 검색 시장을 완전히 지배하게 되었죠. 그리고 그는 지금의 AI 시장은 그때보다 최소 100배는 더 크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1등을 차지하는 기업은 향후 수십 년간 전 세계의 기준이 되는 거죠. 2등은 의미가 없습니다. 이 시장은 타협이 없는 승자가 모든 것을 가져가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기업들이 벌이고 있는 싸움은 일종의 치킨 게임입니다. 당장 290조 원을 태워서라도 전 세계 80억 인구의 머릿속에 AI는 곧 우리 회사 서비스라는 공식을 먼저 심는 것이 목표인 거죠. 경쟁자에게 숨 쉴 틈을 주지 않고 시장에서 서서히 질식시키겠다는 전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공짜로 누리고 있는 이 편리함은 무엇일까요? 선의일까요? 기술 민주화일까요? 어쩌면 이것은 경쟁자들을 말려 죽이기 위해 뿌려지는 아주 달콤한 독이 든 사탕일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지금 사용자들은 어떤 모습일까요? 2025년 AI 트렌드 리포트에 따르면 한국에서 오직 유료 AI 서비스만 사용하는 비율은 고작 2.4%에 불과합니다. 유료와 무료를 섞어 쓰는 사람까지 포함해도 무려 97.6%가 무료 버전에 의존하고 있다는 뜻이죠. 왜 사람들은 돈을 내지 않을까요? 돈이 없어서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굳이 낼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기업들이 서로 경쟁하면서 더 좋은 기능을 계속 무료로 풀어주고 있기 때문이죠. 챗GPT를 쓰다가 속도가 느려지면 구글 제미나이로 옮기면 되고, 제미나이가 엉뚱한 답을 내놓으면 퍼플렉시티나 클로드로 갈아타면 그만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행동을 AI 호핑이라고 부릅니다. 메뚜기가 풀밭을 옮겨 다니듯 비용은 내지 않고 가장 편한 무료 서비스만 골라 사용하는 현상이죠. 실제 사용 데이터를 보면 1위는 여전히 챗GPT가 압도적이고 2위는 구글 제미나이인데도 점유율은 약 44.2%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구글 입장에서는 상당히 속이 쓰릴 수밖에 없겠죠. 삼성 갤럭시 스마트폰에 AI 기능을 무료로 탑재하고 성능은 GPT를 뛰어넘겠다고 대대적인 광고까지 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 머릿속에는 여전히 AI는 챗GPT라는 공식이 굳게 박혀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기업들은 피할 수 없는 딜레마에 빠집니다. 수익을 내기 위해 유료화를 시도하면 사용자들은 곧바로 경쟁사의 무료 서비스로 이동해버리고 계속 무료로 제공하자니 서버 비용을 감당할 수가 없죠. 그래서 최근에는 AI 버블 붕괴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2년에서 3년 안에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 AI 기업들이 줄줄이 시장에서 사라질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하지만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 같은 거대 기업들은 다릅니다. 이들은 버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진짜로 노리고 있는 것은 당장의 구독료가 아니라 여러분의 선택 기준 자체, 그리고 여러분의 뇌 속에 자리 잡는 기본값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빅테크 기업들은 왜 이토록 큰 적자를 감수하면서까지 무료 정책을 고집하는 걸까요? 여기서부터가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시장 점유율 경쟁이 아닙니다. 이들이 지금 사용자에게서 얻고 있는 것은 돈이 아니라 돈으로는 환산하기 어려운 훨씬 더 귀한 자원입니다. 바로 데이터죠. 더 정확히 말하면 RLHF, 인간 피드백을 통한 강화 학습에 필요한 데이터입니다. 사용자들이 AI 서비스를 사용하다가 답변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이건 틀렸습니다. 다시 작성해 주세요. 혹은 코드를 이렇게 수정해야 합니다. 라고 피드백을 남깁니다. 그러면 AI는 사과하며 즉시 답변을 고쳐줍니다. 그 순간 사용자는 스스로 이 기술을 통제하고 있다는 기분이 들죠. 하지만 그 짧은 상호작용에서 실제로 이득을 보는 쪽은 사용자가 아닙니다. 그 순간 가장 가치를 얻는 것은 바로 AI를 운영하는 기업이죠. 이 과정에서 사용자는 의도치 않게 AI 학습 과정의 평가 주체로 편입된 것입니다. AI는 기본적으로 방대한 텍스트를 학습해 가장 그럴듯한 답을 확률적으로 만들어내는 시스템입니다. 하지만 이 기계가 논리적이고 윤리적이며 인간다운 판단을 하려면 반드시 사람의 평가가 필요합니다. 이 답변은 적절한지, 위험한지, 혹은 더 나은 선택지가 있었는지, 이런 판단을 누군가는 내려줘야 하죠. 원래라면 이런 작업은 박사급 연구원이나 전문 평가 인력이 맡아야 합니다. 당연히 비용은 수조 원 단위로 치솟죠. 그래서 기업들은 전 세계 수억, 수십억 명의 사용자에게 이 작업을 서비스 이용이라는 형태로 나눠 맡긴 겁니다. 좋아요 버튼을 누르면 정답으로 학습하고 다시 생성을 요청하면 오답으로 인식하는 거죠. 전문 업체에 맡기면 건당 수십만 원이 들어가는 고급 지적 노동을 우리는 자신의 시간과 집중력, 심지어 전기세까지 써가며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 방식은 전혀 새로운 개념이 아닙니다. 과거에 이미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바로 구글의 리캡차입니다. 로봇이 아닙니다를 증명하기 위해 신호등과 횡단보도를 클릭하던 그 과정은 사실 구글의 자율주행 서비스 웨이모를 훈련시키는 데이터였습니다. 구글은 우리의 시각을 빌려 자율주행 지도를 완성한 것이죠. 지금의 AI는 그때와는 비교할 수 없는 규모에 있습니다. 단순히 사물을 인식하는 수준을 넘어 우리의 논리력, 창의성, 유머 감각, 그리고 도덕적 판단단 기준까지 인간 지성의 거의 모든 영역을 데이터로 흡수하고 있는 거죠.
290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비용을 불태우는 이유,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데이터만 수집하고 모든 것이 끝나는 걸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업들의 전략은 훨씬 더 장기적이고 교묘합니다. 경제학에서는 락인 효과, 우리말로는 잠금 효과, 거는 것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누구나 가볍게 이 서비스를 사용합니다. 비용이 들지 않기 때문이죠. 그런데 사용을 거듭할수록 편의성은 일상이 되고 의존성은 서서히 깊어집니다. 학생들은 과제를 AI에게 맡기고 직장인들은 반복 업무를 넘기며 개발자들은 코드 작성을 일상처럼 위임합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AI에는 사용자의 말투, 사고방식, 업무 패턴, 그리고 프로젝트의 맥락이 차곡차곡 축적됩니다. 그 결과 사용자를 누구보다 잘 이해하는 개인화된 조력자가 만들어지죠. 이 단계에 이르면 다른 서비스로 이동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 모든 맥락을 이해하는 조력자를 포기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새로운 시스템을 처음부터 다시 훈련시키는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경제학적으로는 이를 전환 비용이 극대화된 상태라고 설명합니다. 빅테크 기업들은 바로 이 순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 세계 직장인들이 코파일럿 없이는 기본적인 업무조차 수행하기 어려운 환경, 학생들이 AI 없이는 글 한 줄 쓰기 힘든 환경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진짜 청구서가 등장합니다. 지금은 비교적 낮은 구독료지만 기업용 서비스가 월 수십만 원으로 인상된다 해도 선택지는 많지 않습니다. 사용하지 않으면 생산성이 떨어지고 경쟁에서 뒤처지기 때문이죠. 결국 사용자는 불편함을 감수하거나 비용을 지불하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이런 흐름은 이미 곳곳에서 관찰되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무료로 제공되던 기능들이 점차 유료로 전환되고 핵심 기능은 고급 요금제에만 포함됩니다. 흔히 보일링 프로그 전략이라 불리는 방식이죠. 사용자는 변화의 속도를 체감하지 못한 채 어느새 되돌릴 수 없는 지점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경쟁의 최종 목표는 무엇일까요? 단순히 시가총액을 키우는 일일까요? 많은 기업들이 궁극적으로 노리고 있는 것은 AGI, 즉 인간 지능을 포괄적으로 능가하는 범용 인공지능입니다. 최근 일론 머스크는 여러 인터뷰에서 앞으로 10년에서 20년 이내에 노동이 선택사항이 될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AI와 로봇으로 인해 물자가 넘쳐나는 사회가 도래할 수 있다는 전망이죠. 하지만 이런 밝은 미래 이야기 뒤에는 질문 하나가 남습니다. AI가 거의 모든 일을 대신하게 되면 인간은 어떤 존재로 남게 될까요? 일론 머스크는 이 지점을 오래전부터 경고해 왔습니다. AI가 진실이 아닌 말을 하도록 강요받거나 특정한 생각만 옳다고 배우게 되면 그 순간부터 AI는 세상을 왜곡된 시각으로 보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 그 왜곡은 인간에게 되돌아올 수밖에 없겠죠. 그가 별도의 AI 회사를 만들고 새로운 모델을 공개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AI는 인간을 통제하거나 대체하는 존재가 아니라 인간을 이해하고 관찰하는 존재로 설계돼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조금 다릅니다. 지금의 AI들은 대부분 기업이 운영합니다. 기업은 이익을 내야 하고 논란을 피해야 하죠. 그래서 불편한 질문은 피하고 위험해 보이는 답변은 막고 애매한 주제는 흐리게 처리합니다. 만약 전 세계 사람들이 하나의 AI만을 통해 정보를 얻기 시작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AI가 보여주는 세상이 곧 현실이 됩니다. 다른 관점은 점점 사라지고 선택지는 눈에 띄지 않게 줄어들죠. 판단을 대신해주는 기술이 일상이 되는 순간 우리는 기술을 쓰는 사람이 아니라 그 기술이 정해준 틀 안에서 생각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이야기가 너무 거창하고 다소 무겁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질문도 자연스럽게 따라오겠죠. 그래서 AI를 쓰지 말라는 이야기인가요?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이 흐름은 개인의 선택으로 막을 수 있는 단계가 이미 지났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용할 것인가 말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입니다. 먼저 단순한 사용자의 위치에 머무르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단순한 요청과 응답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는 기술을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의 테스트 과정에 참여하는 것에 가깝습니다. AI는 결과를 대신 만들어주는 주체가 아니라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코드를 작성해 자신만의 서비스를 만들고 글과 영상으로 콘텐츠를 생산하는 사람에게
AI는 위협이 아니라 증폭기입니다. 도구는 훌륭할수록 주인이 분명해야 하죠. 다음으로 지켜야 할 것은 데이터에 대한 주도권입니다. 편의성을 이유로 모든 것을 맡기는 순간 판단권 역시 함께 넘어갑니다. 학습에 사용되는 데이터 설정을 점검하고 쉽게 대체할 수 없는 정보와 경험은 신중하게 다뤄야 합니다. 개인의 통찰과 경험은 반복 생산이 가능한 자원이 아닙니다. 헐값에 넘길 이유도 없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남아 있습니다. 바로 생각하는 능력입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스스로 생각할 수 있을까요? AI는 빠르고 설득력 있게 답을 제시하지만 그 답이 항상 옳지는 않습니다. 사실과 오류를 구분하고 결과를 검증하며 책임을 지는 과정은 여전히 인간의 몫입니다. 이 판단력을 포기하는 순간 우리는 기술을 활용하는 존재가 아니라 기술에 의존하는 존재가 됩니다. 사고하는 힘은 인간이 가진 마지막 경쟁력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완전히 공짜인 것은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이 편리함은 어쩌면 데이터와 선택권을 조금씩 나누어 지불하는 할부 거래일지도 모릅니다. 빅테크 기업들은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며 우리가 아무 의심 없이 이 시스템에 익숙해지길 기대하고 있죠. 하지만 그 흐름을 그대로 따라갈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이미 깔려있는 인프라를 발판 삼아 더 깊이 사고하고 더 창의적으로 활용하는 선택도 가능합니다. AI는 파도입니다. 막을 수는 없지만 올라탈 수는 있습니다. 그 파도 위에서 떠밀릴 것인지 방향을 잡고 나아갈 것인지는 결국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이 기술이 우리의 구원이 될지 혹은 또 하나의 지배 구조가 될지는 지금 우리가 어떤 태도로 이 도구를 다루느냐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